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시황을 좀 보면 백신 이슈가 계속 붙고 미국에서 부양책 기대감이 좀 강하게 붙었어요. 부양책 기대감이 붙은 부분들을 보면 이제 옐런 과거에 이제 헬리콥터먼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풀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많이 풀었던 그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인가? 거기에 추천이 됐나 임명이 됐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옐런이 재무장관이 되면 재무장관인가 아무튼간 이 장관이 되면 이제 부양책을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을 할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붙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지금 센티멘탈이 좋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우가 3만을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버블을 확대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늘 이제 흐름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비싼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이 오게 되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블의 징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응 포지션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28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 이제 욕심을 관리해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입혀 드릴 겁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11월 25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372화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코스피가 3,000 넘어갈 거다 하면서 막 기대감을 막 증폭시키고 있어요. 근데, 근거들이 어느 정도 좀 받쳐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 거다 말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의 스탠스라든가 전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얼마냐,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800포인트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가 2021년 적정 밸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1년 적정 밸류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지금 2600을 넘어간 게, 그럼 올해 적정 밸류는 얼마냐? 올해 적정 밸류는 얼마냐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24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보다는 넘어가 있는 구간이죠. 지금 이제 2600이 넘어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을 맞춰서, 그러면 2400에서 2600이면 한 8% 정도예요. 과열 구간이 입혀진 게. 그래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10% 정도를 맞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이 2600포인트 밑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10%까지 줄여보는 거고, 만약에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뻗어가지고 28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현금을 다시 늘려가는 포인트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밸류에 맞춰서 현금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진 스탠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욕심을 관리해가기 시작할 시점이 오고 있다. 자, 2800포인트를 이건 이제 시장 가치를 기준한 밸류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28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이제 내년 전망을 딱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거는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 전망이라는 건 내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 자리를 넘어간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버블이 껴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자, 지금 위치가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보면 어디쯤 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면 2004년, 2005년도에 인프라 버블이 시작됐던 포인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때랑 많이 비슷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이 시작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에너지 산업이 바뀌고 있고요. 이제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죠.
글로벌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기존에 석유에서 이제 화석 연료에서 친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풍력이라든가 무슨 뭐 친에너지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자, 4차 산업 관점에서는 인프라가 깔리고 있습니다. 5G. 그리고 이 다음에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모멘텀들이 슬슬 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들어가기 전에 인프라가 또 깔리고 있는 게 전기차.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쪽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고. 자, 이런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또 확장을 해보면 또 반도체. 4차 산업의 이제 핵심 소재는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엮이면서 큰 폭의 성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깔리면 결국은 에너지 인프라가 깔리면 에너지 인프라를 까는 데에는 SOC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이제 건설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이제 또 언택트. 금융도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뭐 점포수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줄이고, 이게 비대면으로 지금 바꿔가는 흐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요런 이제, 혁신적인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 버블이 시작됐던 그 시점을 보면, 이게 뭘까요? 이때 만들어졌던 게, 전 세계에 이제 교역이 확대가 되면서, 거의 뭐 3차 산업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깔리고 댐 같은 거 막 건설이 되고, 그리고 조선 뭐 에너지 막 요런 쪽에서 굉장히 크게 인프라가 확장이 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4차 산업이라는 인프라가 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때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 흐름으로 보면 2008년도에 폭락이 있었을 때 이때 금융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이때랑 지금 비슷하다기보다는 여기랑 조금 더 비슷합니다. 인프라 버블이 시작됐던 시점이랑. 왜 금융 리스크라는 건 아직 안 왔으니까. 자, 이 인프라 버블이 시작이 된 다음에 금융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이 됐죠. 금융 리스크가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유럽 리스크가 또 왔어요. 유럽 리스크가 왔던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증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유럽 리스크가 왔던 시점을 보면 유럽 리스크가 왜 왔을까를 보면 이때 미국에서 굉장히 부양책을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옐런 의장이 이때 당시 의장이 이제 뭐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갖고 돈을 이빠이 풀었어요.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을 시켜놨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왔던 이유가 경제가 이제 망가졌는데 돈을 안 풀었어요. 과거에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경험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기랑 이제 뭐 신흥국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는데 독일이라든가 이제 뭐 여타 유럽 국가들은 경기가 쉽게 좋아지지 못했어요. 돈을 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럽 리스크가 오면서 유럽에서 이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던 이제 그리스, 무슨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등에서 리스크들이 막 불거졌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브렉시트 라는 노이즈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야, 나 이대로 못하겠다. 유로에서 빠질래.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해갖고 2017년도에 다시 움직인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 똑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자, 인프라 버블이 진행이 되면 지금도 이제 인프라 버블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 버블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이빠이 늘어나는 거죠. 돈을 이빠이 풀었으니까. 그럼 이 부채를 감당하고 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럼 인플레가 또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실이 터지는 거예요. 기존에 부채 이빠이 땡겨놓고 물가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제 부실이 터지겠죠. 인플레를 막아야 되니까 금리는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럼 부실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미국 부동산이 터진 거예요, 모기지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터질 가능성이 좀 작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버블이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덜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이다. 그럼 이게 터지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버블이 있을 때는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리 이제 한국,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들 가장 강하게 간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여기에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이후에는 지금 위치가 적정 밸류가 얼마냐를 봤을 때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 백신을 맞고 뭐하고 하게 되면 2022년도부터는 뭐 기업 실적이고 뭐고 완전히 폭발할 수가 있겠죠. 물가도 움직이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버블의 끝이 거의 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게 언제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 리스크가 있었던 이런 것처럼 어떤 노이즈 요인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전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 요인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수는 생각보다 못 가면서 버블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하기는 더 편합니다. 버블이라는 게 입혀지면 폭락이 무조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프라 버블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때 보면 2007년도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뭐 펀드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미래에셋인가 어디에서 유명했던 펀드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오버밸류로 이제 적용이 되는 구간까지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버블이 이제 꺼지는 과정에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20% 30% 나올 게 하락이 50% 70%가 나오는 거예요. 버블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블이 입혀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시장 가치보다 버블이 많이 입혀진다 생각하면 그 버블이 입혀지는 만큼씩 현금을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유리합니다. 왜? 버블이 꺼지는 경우가 오게 되면 결국은 버블이 꺼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방비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도 지수가 폭락으로 진행해 버블 구간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 포지션을 보면서 하락 배팅에 대한 비중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버블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그거를 기준으로 280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상반기 6월 전에 2021년도 6월 전에 280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현금은 강력하게 좀 보유를 해가야 될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포지션이다.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소외가 되겠죠. 버블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소외가 될 거란 말이에요. 3천이 넘어간다 그래도 이제 뭐 4천이 가든 5천이 가든 1만이 가든 지수 밸류보다 예를 들어 2800포인트가 적정 밸류인데 4천이 가면 어때요? 4천, 5천이 갔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만 빠지면 적정 밸류 수준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1만 포인트까지 갔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은 늘어나지 못하고 밸류 매력은 늘어나지 못하고 그냥 1만 포인트까지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70%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이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지표 중에 잘 보진 않는데 이제 참고 지표로 보는 것 중에 스토캐스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제공하는 수치에서 이제 변경을 좀 해서 제가 보기 편하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 스토캐스틱 딱 펴면 이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구간들이 이제 과열 구간에 처음에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한 25년 정도 이제 월봉에서 이제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데 과열 구간들이 들어선 다음에 결국은 그 구간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포지션들이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항상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는 이제
이제 지금이 예를 들어 2005년 구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자리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다음에는 버블이 펴져 있던가 이제 과열 구간이 왔으면 그 자리 선까지는 거의 보통 온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거의 한 80% 70% 이상은 그 자리까지 거의 와요. 그 자리 밑으로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 위에서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부채를 늘리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 버블이 진행이 되면 버블이 얼마나 진행이 될 거냐?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버블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경제가 따라오면서 기업이 이익을 여기에서 맞춰서 이 버블을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블이라는 게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는데 노이즈 요인이 나와서 버블이 꺼지는데 예를 들어 경제가 지금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시장은 이제 시장 가치는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얘가 이제 시장 가치가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노이즈 요인이 생기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서 맞춰서 이만큼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폭이 커지겠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장 가치가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시장 가치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따라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날지는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요만큼 것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자,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이 만약에 2005년도랑 비슷한 구간이라 그러면 여기서 버블이 입혀지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는 버블이에요, 버블. 자, 상승장이 2년, 3년 뭐 이렇게 이어지면 자산 버블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가 이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을 때가 노이즈 요인이 되는 거예요. 폭락이 노이즈 요인이 아니고 폭락이 들어와 있을 때는 항상 좋은 기회인 거고 진짜 버블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열 신호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쳐있죠. 자, 주식시장도 사람들이 미쳐있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과열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왔을 때는 욕심을 관리하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시스템 설정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버블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2004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버블이 입혀졌는데 더블 정도 입혀졌어요. 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자,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까지 가면 딱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5000에서 6000. 그러니까 버블이 입혀지면 4000, 5000, 6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준비하는 포지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기준이 2800포인트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내년 장세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2월 달에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올라가갖고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 위치가 2800에서 3000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에는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프라 보러 왔을 때 이때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금리랑 물가랑의 왜곡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포지션들이 굉장히 꼬이는 거예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다.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스탠스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이즈 요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똑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새로운 노이즈 요인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한 7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대세장으로 갈 가능성들이. 왜냐면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는 온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기업의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법인세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자산들이 이제 딴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쏠렸던 돈들이 이제 다시 신흥국이라든가 글로벌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들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진짜 극단의 버블로 갔다가 이제 뭐 극단의 버블로 갈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이즈가 한번 터진 다음에 이제 신흥국 장세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같은 게 한국의 뭐 부동산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인 나라가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 정도.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인식이 금융인식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이머징이 부동산은 버블이 가장 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심한 나라는 이제 홍콩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버블이 결국은 언젠가 터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터져도 요즘은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증시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부동산이 터졌을 때 증시가 크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소비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기업들이 벌어들여가지고 금융소득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무슨 어디야 중국 같은 데서 이런 노이즈 요인이 터졌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터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터질 때는 글로벌이 같이 터지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수입을 해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미국, 중국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유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가장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타격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유럽이죠. 근데 미국은 이제 뭐 기축통화 갖고 있으니까 자산이 버블 수준에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금융인식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복지예요. 유럽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을 못한 이유가 저는 복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좀 많이 입혀진 거죠. 그게 이제 뭐 고령화, 이제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고 뭐하다 보니까 복지 자금이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걸 기업들이 메워주지 못하니까 계속 경제가 힘든 거죠. 기업이라든가 벌어들여서 그 복지가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이제 노조에다 칼 빼들고 연금 개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복지 비용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노인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복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딱 스탠스를 보면 야, 이거 유럽이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글로벌리 한번 터지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럽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기축통화의 가능성도 기축통화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장 점유율이 높지만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넘어간다 라는 걸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국 중에서 한 40% 정도에서 한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의 대부분은 석유예요. 석유를 이제 거래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달러로 거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 올라가기가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나 이런 이제 변화 같은 데서 조금 늦는 부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네 이제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통화를 발행해서 채권을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 의견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그걸 바꾼다는 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98% 통화는 이제 자체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풀려있는 돈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화폐 전환 속도 가장 빠른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안전하다라는 유로화가 안전하다라는 스탠스들이 자리 잡게 되고 유럽 경제가 좋아지는 순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석유에서 뭘로? 친환경 에너지로. 친에너지의 핵심은 어디예요? 유럽하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패권이 미국에서 유럽,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풍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죠. 지금 석유라든가 화석연료에서 가장 강한 이제 뭐 캐시카로 갖고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우디를 우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풍력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는 또 이제 중국이 거의 탑 수준이에요. 점유율이. 그럼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그럼 친에너지, 에너지가 변하면서 또 이제 이 세계의 어떤 힘의 논리가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비중을 굉장히 약하게 섞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이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유럽이랑 중국 비중을 같이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흥국, 이제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 개념에서는 중국.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유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노이즈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가 회복도 되기 전에 이번에 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노이즈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그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코로나라는 걸 두들겨 맞아서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유럽이. 그러면 역발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자산이 가장 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유럽의 자산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버블이 온다 그러면, 뭐 한 2년 만에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4천에서 6천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버블이 이만큼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폭락이 오면 마이너스 50% 이상의 지수 폭락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2800포인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봐서 요 위에서는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포지션 대응을 하면서 2022년 시장 밸류를 체크를 해봐야죠. 이거는 아마 이제 그러니까 2021년 한 6월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를 이제 전망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은 아마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2021년도는 재미가 없고 2021년 뭐 하반기부터 출발해서 2022년이 굉장히 강한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왜냐면은 2021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 지금 올라온 게 2021년도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밸류 매력이 크게 있는 구간들이 아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28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자, 현금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욕심을 줄여가는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 만약 조정이 와준다. 그러면은 완전 땡큐고요. 그러면은 비중을 이제 좀 많이 채워서 운영을 해봐야 될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온다 그래도 자,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버블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대세 상승장이라는 건 버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세 상승장이 버블이랑 이꼬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지금 증시에서 버블이 펴지면 4000에서 6000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3000포인트는 3000포인트 구간은 거의 적정 밸류 수준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밸류가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3000에서 이제 4000까지도 높아질 폭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제 추정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2022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업사이드 폭이 나온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2021년도에 만약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 2022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치에 항상 기준을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밸류가 얼마냐? 지금 기업들의 밸류를 체크를 해보고 추정치들을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런 평균 가치 같은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흐름을 항상 보고 대응을 해야 여러 가지 변수를 줄여가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라는 걸 겁내는 게 아니고 버블이 무너진다 그래도 이 리스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관리하는 포지션은 이런 노이즈들이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대세장이 와서 한 2년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회원분들 평균 이제 계좌 수익률이 뭐 30, 지금 한 이제 한 40% 됐을 거예요. 지금 40%에서 한 100%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블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2배에서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산이 뭐 이제 3배에서 한 5배 사이 된단 말이에요. 대세 상승장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면. 그리고 나서 폭락이 오면 이게 쪼그라드는데 요거를 이제 미리 좀 수익을 줄여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빠지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억에서 지금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돼 있다. 그럼 이게 3억에서 뭐 5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세상장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게 또 쪼그라들면 1억 5천에서 또 3억이 돼요. 근데 이걸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요거를 한 2억에서 한 4억까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턴이 들어오면 이게 뭐 5배, 10배까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산이. 그래서 대세장이 온 다음에 폭락이 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사이클이 만약에 지금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럼 이걸 경험하면 자산은 5배에서 10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겁내고 회피하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노이즈원이 제가 얘기한 게 지금 4천에서 6천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 4천, 6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세장이 온다 그러면 4천, 6천까지 땡기는 거예요. 지수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버블이 입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오겠죠.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요? 대충 2,500에서 뭐 한 3천까지 빠지겠죠. 그랬다가 다시 움직이면 이건 이제 1만 넘어간다고. 뭐 아니면은 여기서 또 이제 뭐 한 5년, 10년 쉴 수도 있지만 1만이 넘어가는 포인트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4천, 6천 가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1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치를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와 시장 가치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신고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대세장의 초입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노이즈 요인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노이즈 요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00에서 뭐 한 25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평가구만. 이렇게 노이즈 요인이 만들었다 움직이면 이건 이제 5000에서 1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세장이 바로 진행이 되면 이건 4000, 6000 정도 사이드폭이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노이즈 요인이 만들어져서 한 1년 정도 더 쉬었다 간다. 그러면 이제 5000에서 1만 포인트까지 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요인이 만들어지고 그냥 쉬었다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대응하기도 좋고 수익도 천천히 쌓아갈 수 있고,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대세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방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또 노이즈 요인이 왔을 때 여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부채를 만약에 쓴다라든가 욕심으로 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잘못된 이제 반대 방향이 만들어졌을 때는 또 깡통이 속출하는 코로나 폭락 때처럼 깡통이 속출하는 구간들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욕심을 크게 내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전문가들도 다 너무 심하게 긍정적인 요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지수가 지금 못 갈 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뻗어가지고 막 나가버리면 이제 지금 2650에서 2700, 2650? 뭐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럼 150% 더 올라가봐야 이게 지수가 상승 여력이 얼마 없는 거예요. 내년 밸류를 이제 반영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상승 여력이 뭐 10%, 뭐 20%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3000포인트까지 때린다 그래도 10%, 20% 있는 거잖아요, 지수가. 여기서 버블이 펴져야 이제 더블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3000포인트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뭐 엄청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 지수를 보면 야, 코로나 왔을 때 1400에 있고 뭐 1700에 있을 때 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1400, 1700에서 3000 가면 이거 이 자리에서 그 지수가 더블인데 이때는 조심하라 그러더니 지금 2600 가니까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3000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냐고. 그냥 생각을 해보라. 여기서 오를 폭이 얼마나 있냐고요, 여기서. 3000이 가봐야. 근데 이게 만약에 3000이 가는 게 아니고 막 3000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센티멘탈을 좋게 만들어주니까 버블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블 입혀져 버리면 이거는 이거 폭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400, 1700에서 그냥 눈 감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폭락 때 다들 이제 뭐 리스크를 관리하라 그러고 조심하라 그러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그러고 더 빠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여기서는 더 올라가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야. 지금은 빠질 때는 더 빠질 걸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경계를 할 게 아니라고요. 더 빠지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냥 버티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하면서 욕심을 관리하는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때는 다 부정적이었어. 코로나 때 이럴 때는 완전 다 부정적이었어. 그때 이제 많이 올라온 그 자리에서 지금 몇 포인트가 올라온 거야? 뭐 1400 얼마에서 지금 올라온 게 거의 지수가 한 70% 올라왔어요. 70, 80%. 근데 지금 구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을 보고 뉴스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뜨내기들이 들어오면 다 깡통 나는 거예요. 지금에서 지수가 4000, 6000 가도 다 깡통 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보드 2600포인트에서 4000, 6000이 가도 그 2600포인트에서 4000, 6000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뭐 100% 이상 올라갔지만 지수가 나중에 이제 폭락이 50% 오면 결국 올라갔다가 제자리 오는 건데 다 깡통 나요. 왜? 버블이 크게 입혀져 있는 그쪽에 이제 다 몰빵이 들어가거든. 버블이 꺼질 때는 50%가 지수가 50% 빠지면 버블이 껴있는 기업들은 90%씩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을 경계해야 될 구간들이 오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절제하는 시스템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전해 드릴 건데 2800포인트가 넘어가는 코스피 2800포인트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버블을 준비를 해야 되는 버블 준비. 버블 준비한다는 건 간단해요.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수익을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을 제한시키고 하방으로 이제 급격하게 돌아섰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포지션을 미리 준비해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